일단 그러면 시작을 해보실까요? 일단은 네, 간단한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저께 그 파월의 네. 발언 이후로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커졌는데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네네. 하시는지 네. 그거에 대해 여쭈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어제 일단 파월보다 더 중요했던 게 그 많은 분들 알고 계시듯이 이제 그 국채별, 만기별 이제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 거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게 파월 FOMC 있기 한 몇 시간 전에 이미 먼저 발표가 됐죠. 그냥 쉽게 말하면 단기물을 많이 늘리고 장기 쪽을 줄였습니다. 장기 쪽을 많이 줄였어요, 또 발행을.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QRA만 해도 그래도 재무부가 장기물 발행을 더 늘려서 어떤 인플레이션 안정을 더 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양 자체는 줄었지만 QRA 발표 때 며칠 전에 있었던 거기서는 이제 절대 양만 나왔지만 실제 국채 만기별로 나오지 않고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딱 열어보니까 이제 뭐 연준이나 재무부는 다시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원래 했던 그런 단계를 다시 다 돌아가야 될 만큼 장기물 발행을 엄청 안 하는 걸로. 지금 이 상세 숫자가 10년물하고 30년물 같은 경우에 30년물은 그냥 10억 달러만 더 늘리겠다. 한 분기 동안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단기물 비중이 이제 많이 늘리는 걸로 됐어요. 근데 이렇게 장기물을 얘네들이 이제 장기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이게 경제에 굉장히 크게 위협을 가하니까 지금 재무부랑 연준하고 합작을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장기물을 이렇게 줄이는 거는 시장에 어떤 효과를 주냐면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를 줍니다. 장기물 줄이는 거. 예, 장기물 발행을 많이 안 하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양적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또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나스닥이나 막 이런 시장들이 오늘 열광을 했죠. 바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도 많이 튀었고. 다만 체스를 둘 때 한 수 앞만 보지 않잖아요. 그럼 두 수, 세 수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모든 주식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앞으로 무조건 더 높아질 거다. 장기물을 이렇게 줄여놨으니. 그러면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지 연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하고 그리고 FOMC에서 다 이미 증거가 드러났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더욱 앞으로 저희가 전망한 그런 장세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본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의 수치는 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뭐 얼마나 더 계속 뭔가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렸어도 계속 강하게 나오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고용이나 이런 것도 점차 주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더욱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파월이 엄청 긴축이 다 끝난 것 같은 거를 완전히 그냥 비둘기로 변신해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경제의 수치가 표면적으로도 강하지 않게 나오면 말 그대로 사람들은 더더욱 긴축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제 재무부 국채 발행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장기금리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조치를 취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다시 아주 빠르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연준이 정말 긴축을 더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주 빠르게 단기적으로도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든 아니든 어쨌든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될 거다. 경제 수치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수치가 앞으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연준이 더 긴축은 못할 거라는 시장의 생각이 강해지니까 연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장세. 즉 미국에 있는 아주 많은 성장주나 이런 게 더 강해진다기보다는 신흥국 쪽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달러가 약해질 때 좋아지는 자산들, 주식으로 치더라도 그런 자산들이 더 강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한 단계만 더 생각한다면 원자재는
더 정말로 본 적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 거는 아주 짧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 주식의 반등은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된다. 다만 좀만 길게 생각하면 주식에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한다면 나스닥일까요? 아니면 신흥국 내 아주 저평가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때 강해질 그런 뭐 신흥국 내 일부 그런 가치주들일까요? 근데 정말로 저희 예상과 다르게 앞으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막 팍팍 꺾이면서 완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러면 나스닥의 그런 뭐 테크 주식이나 성장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인플레이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미 연준이 긴축이 끝났다라는 걸 아주 완전히 이번에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근데 연준은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그러면 어느 자산이 더 좋겠죠? 브라질이 좋을까요? 브라질 주식이 좋을까요? 미국 주식이 좋을까요? 브라질 주식이 훨씬 좋겠죠. 그죠? 뭐 한국 주식이 좋을까요? 미국 주식이 좋을까요? 한국 주식이 더 좋겠죠. 라고 일단 그렇게 큰 틀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 다음 질문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죠. 일단 네. 대표님 말씀은 이번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네네. 일단 재무부에서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고 네. 단기물을 더 많이 늘렸다는 점, 네. 그리고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거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렇죠. 요인이기 한 수만 때문에 더 체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스, 바둑. 한 수만 앞에 보면 이길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이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투자해라. 근데 그 선별적이란 게 신흥국 시장 내 인플레이션 장기화될 때 유리한 주식들을 그렇죠. 그리고 멀티플이 아주 낮고 이미 굉장히 긴축이 많이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차트만 길게 보실 줄 알아도 쉽게 말하면 현재 돈 잘 벌고 있거나 앞으로 사이클에선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외면받아 왔던 그런 산업이나 그런 국가의 주식들이 훨씬 좋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 오늘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저는 약간 그런 게 느껴져. 물론 2차 전지도 같이 많이 뛰긴 했지만 그렇게 차별화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로 이제는 연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시장으로 점차 전개가 될 거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달러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왔다. 얼마 전 고점이 끝이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완전 커밍아웃까지 거의 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달러는 앞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에 맞춰서 전략을 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에 많이 유리하실 것 같다. 좀 저한테 질문 주실 거 어제 이벤트에 대해서 주시면 알아서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또 네. 윌리엄 더들리 전 회장의 네. 발언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한번 그 어떤 발언을 했고 네. 그 발언은 어떤 의미인지를 네. 테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사실 FOMC가 있기 전에 몇 주 전부터 이미 연준 인사들이 이제 커밍아웃 막 이렇게 로리 로건이나 이런 인사들이 막 이제 장기 금리가 해줄 일을 다 했다 하고 막 비둘기로 변화할 이제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 위원들은 이미 약간 겁에 질렸던 거예요. 최근에 장기 금리 텐트럼에 겁에 질려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FOMC에서 누가 봐도 이번에 좀 비둘기적으로 하겠다라는 느낌이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의장이죠. 그래서 윌리엄 더들리 그 연준 전 의장, 그러니까 이미 이제 퇴임한 전 의장이 블룸버그에 나와서 이제 아주 뼈를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였냐면, 블룸버그에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 기고를 했어요. 이제 연준이 70년대에 대한 리스크를 뻔히 알면서 지금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긴축 중단이나 뭐 이런 그 뉘앙스를 내비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윌리엄 더들리가 얘기한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뭐 GDP는 뭐 지난번에 지금 뭐 4.9%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긴축이 지금 전혀 아직 먹히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상승한 거를 자꾸 텀 프리미엄만 가지고 해서 할 일을 대신해 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그냥 중립 금리 자체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뼈를 때리는 발언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는 이제 더 이상 연준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아질 때 자꾸 그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준을 두려워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이유는 아무리 올고준 사람이라도 제가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일은 평생 없겠지만 만에 하나 연준에서 불러줘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도 제 성격상 저는 제가 할 말을 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정말로 현실 그렇게 정치와 상관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는 지금은 정말 70년대나 과거와 같이 달라서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윌리엄 더들리도 만약에 자기가 연준 안에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뼈 때리게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나왔으니까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사실 이번에 연준이 주고 재무부가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정말 뼈 때리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그 리펀딩 핵심은 그 며칠 전에 나왔던 QRA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이번에 리펀딩 할 때 장기물 발행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8월 2일에 나왔던 이제 그 분기 계획에서 장기물이 엄청 크게 늘어서 제가 그때 그거를 바로 지적하고 굉장히 장기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다. 텀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얘기했듯이 핵심은 그거였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장기물 발행이 엄청 거의 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은 다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다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였죠? 텀 프리미엄 말고 인플레이션이 네 그러면 어떻게 네. 이번에 장기 국채 발행을 줄임으로써 텀 프리미엄을 단기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는데 제가 그리고 이미 뭐 40, 50 플러스 40, 50 정도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근데 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연준 입장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텀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장기 금리의 상승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연준이 더 피하고 싶은 거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명목 금리의 상승, 장기 금리의 상승이 발현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지적했듯이 기간 조정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에서 5% 사이에서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반락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간 조정이 거치는 동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결국엔 장기 금리가 제가 정점이 5%가 정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엔 그게 몇 달이 걸릴지 뭐 한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으로 인해서 그때 정말 연준이 제일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 장기 금리 상승이 아마 나타날 거다. 저희 전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명목 장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는 채권이야 당연히 안 좋고 주식은 명목 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좋지만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할 때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명목 금리는 뭐죠? 실질 플러스 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실질 금리를 구하는 값은 뭐죠? 명목 빼기 네.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명목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함으로 인해서 네.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실질 금리는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원자재가 고삐 풀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리는 현상인데 그게 가장 차라리 아예 침체가 오는 게 좋죠.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면서 침체가 와야 되는데 연준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면서 침체만 오는 명목 금리의 상승은 아무튼 자산 가격에 하락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옵션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제 진짜로 크게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수를 더 건너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봤던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아주 이번에 연준도 실수했고 제가 봤을 땐 재무부도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실제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 어제 이제 연준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파월이 거의 지금까지 없던 논리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성장률하고 이제 물가를 본다. 그래서 성장률도 떨어져야 되고 물가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다가, 성장률이 지금 지난번에 4.9가 나왔잖아요, GDP가.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도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서 이게 일시적으로 따라온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갑자기 뭔가 새로 경제학으로는 전혀 얘기 나와본 적 없는 논리를 끌고 나와서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그걸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기자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언제는 데이터 디펜던트고,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기자들의 질문이 좀 날카롭고, 진짜 좀 조금씩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저기 데이터 디펜던트고 그렇다고 하더니, 그리고 또 침체 위험보다 늘 물가가 가장 first mandate이다. 경제 성장보다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 같고 이거보다 그 물가가 가장 first mandate이고 무조건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다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이제는 뭐 이미 긴축이 많이 돼서 불필요한 긴축을 통해서 경제를 뭐 침체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파월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모르시죠? 네, 저는 어제 잠도 안 자고 봤습니다. 네,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이제 시기마다 다르다. 그때는 물가에 진전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미 물가에 진전이 생겼고, 장기금리가 해줄 일을 대신하면서 생겼고, 기대 인플레도 잘 고정이 돼 있다. 그래서 물가는 어느 정도 그게 괜찮고, 경제 성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좀 성장에 대한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적의 논리, 뭔가 새로운 논리를 펼쳤다고 했죠. 이게 그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대표도 지적을 했던데, 잠재 성장률이 높아졌으니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거니 별로 성장에 대한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이 기조가 보이고 성장도 이번에 4.9가 나왔지만 그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또 더 이제 핵심을 짚은 또 그거를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얼마 전에 저기 미시건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보니까 한 달 만에 3.2에서 4.2로 1년짜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치솟 올라갔던데, 그랬더니 근데 무슨 저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잘 고정이 돼 있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어버버버 하면서 아니 그게 저 뭐 대학에서 하는 기대 인플레는 그냥 의미 없다, 별로 뭐 약간 없다.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아주 광범위한 기대 인플레 지표를 보는데 우리는 아주 광범위하게 보니까 기대 인플레 아직 잘 고정되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어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이제 국채 발행만 보고도 이거 뻔히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재무부하고 이미 사전 조율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재무부가 이미 유사 양적 완화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다시 올해 상반기와 똑같이 이제 장기금리가 다시 좀 그렇게 더 튀어오르지 않도록 장기물 발행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아주 그냥 변호사라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시장이 좀 다 간파했다. 그들의 이제 비둘기적인 거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말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겁먹고 있구나 라는 것도 시장이 간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향후 시장은 더더욱 긴축이 더 힘들겠구나, 긴축이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나스닥이 어제 크게 반등을 했던 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이제 안정될 거야 라는 그런 시장의 희망적인 세력들에 의한 그런 기대가 많이 드러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그런 신흥국의 지금 가치주나 이런 것들도 크게 오늘도 그렇고 그것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상승하는 게 아주 한수만 더 뛰어넘어서 본다면
아주 맞는 그게 그러니까 후자가 더 맞는 거죠. 앞에 거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고 장기 기대 인플레가 다시 상승을 할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나스닥을 매수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거고 성장률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장주 빅테크를 다시 사시면 됩니다. 빅테크도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 정확히 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네.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거다. 골디락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사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지금 연준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더욱더 불꽃이 붙을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선진국 특히 미국 쪽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미국의 경기는 점차 떨어질 뭔가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어쨌든 긴축에 시차를 두고 그런 게 발현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나스닥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 자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이 빠졌나요? 올랐나요? 주식이 오르죠. 네네.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장기금리의 하락은 그러니까 장기채에 베팅한다는 거는 나스닥에 베팅을 한다는 거지. 네네. 예, 나스닥에 숏을 치는 행위가 아니다. 제가 제일 문제로 삼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이 제가 틀릴 수 있다라고 제가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정점이 알고 보니 이미 다 온 거더라. 그래서 나스닥은 앞으로 계속 크게 상승하고 막 이럴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TLT를 베팅하는 거지. 나스닥이 크게 떨어질 거니까 TLT를 베팅하는 건 그 분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기들은 그 생각으로 투자한 게 아닌데 어쨌든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내게 투자하는 것과 같이 하는 걸 그걸 아직도 못 깨닫고 계시더라고요.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예. 한국 정서상 원래 이렇게 튀는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성격이 그게 안 돼서 불이익도 되게 많이 당하고 사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전에 댓글 중에 보니까 되게 이 대표님 이 정도 맞췄으면 여기저기서 불러줄만 한데 되게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하시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난번 라이브 때. 네. 근데 정말 정확하게 보신 거고 제가 원래 뭐 개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인맥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는 제 성격상 해야 될 얘기는 하는 스타일이라 전혀 시장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아웃사이더다. 이제 그런 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작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섭외를 보통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제가 막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듣고 이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왜냐면 자기들이 직접 실전 투자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절대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지 명함 아니면 여기저기 TV에 엄청 많이 나왔거나 명함이 좋거나 특히 한국 문화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제가 좀 다른 채널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왜 다른 데서 안 부르냐 막 이런 분들 계신데 그게 좀 그런 영향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두 번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네. 골디락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에 투자.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그냥 디플레이로 갈 거다. 뭐 하다못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다. 반면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그냥 경기 침체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인 리세션이어도 장기채 투자 높은 물가가 유지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구분 앞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예, 나스닥은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높게 유지된다고 이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흥국에 아주 저평가된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지금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재무부는 지금 유사 양적 완화를 다시 한 거나 마찬가지고 다만 그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잘 생각해 보시면 귀금속 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그렇게 될 거를 좀 먼저 선제적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미 정부나 연준이 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미리 냄새를 맡아서 가장 먼저 귀금속이 상승했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온갖 자산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전망했던 그런 장세가 아주 급격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프루팅에는 과거에 이미 올려서 지금 왜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은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전년비로 되게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주니까 디플레이션이야라고 하는 디플레이션 진영, 특히 장기채를 사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프루팅에는 진작에 올렸던 건데 제가 요거는 유튜브에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트를 준우 씨 그거를 올라갈 수 있게 띄워주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통화량이라고 생각하면은 통화 유통 속도를 생각을 못하고 자 PQ는 뭐죠? MV잖아요. PQ는 MV 아주 유명한 공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통화량이 전년비로 줄었으니까 아니야 디플레이션이야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할 때 일단 통화유통 속도 지금 띄워드린 이 차트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 통화유통 속도랑 상관없이 광의통화도 전년비로는 줄었지만 절대량은 여전히 장기 추세선 위에 한참 위에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년비로는 줄었으니까 앞부분은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장기 추세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핵심은 지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사람들의 민간이든 정부든 지출 성향이 저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전환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미국 정부든 민간이든 지금 끝도 뒤도 안 돌아보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축률이 줄었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디플레이션 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 디플레이션 진영의 케인즈적 쪽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왜? 지출이 계속되면 통화의 그 벨로시티, 그러니까 통화 속도, 유통 속도가 올라갑니다. 유통 속도가 지금 굉장히 유통 속도 자체로도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지금 23년 7월까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7월 말까지가. 통화 유통 속도는 원래 좀 시차를 두고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PQ는 MV라고 M 곱하기 V잖아요. 네네. 그러면 광의통화 M2하고 M2에 대한 벨로시티를 곱하면 지금 기울기가 어떻죠?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앞이라도 좀 줄어들고 있나요? 이 속도가? 아니죠. 네네. 미국 정부든 미국인들이든 부채를 어떻게든 남발해서 계속 돈을 지출을 하지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으로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금리가 장기든 단기든 엄청나게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쿠폰 소득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저축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저축률이 내려가는 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증거라고 가져오면서 무슨 장기채 사야 된다는 건 완전히 정말 엉터리다. 그러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2 곱하기 M2V는 이게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어떠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 70년대보다도 이 제가 앞쪽에 이 네모칸 해놓은 요게 이제 70년대 늘어난 건데 지금 기울기가 이때가 가파른가요? 지금이 가파른가요? 지금 훨씬 더 지난 역사상으로 한 번도 한 적 없을 만큼 가파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요새 CPI나 PC나 이런 게 사실은 1990년부터 인위적으로 과거에 비해 이제 낮게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그 산정 방식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바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그 물가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한번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알게 될 거다, 점점. 뭐 최근 바닥에서 많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면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프루팅에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고 저희 프루팅에 이번 주에 또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지금 이번에 파월이나 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더더욱 이제 불붙는 게 어떻게 투자에 정말로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이번 주 안에 자세하게 남길 건데 그 리포트 리서치를 넣을 건데 아무튼 그걸 참고 안 하시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거를 좀 연구하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Q&A를 한번 남겨주시면 준우 씨가 한번 멘트 써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3분만 있다가 Q&A